근데 양반은 위에서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사실 아전이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지배계급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정치적 완충작용도 하면서 지방 행정의 어떤 뷰로크라트 기능을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판소리 이런 거 보면 아전, 아전들이라 그러면 아주 수염을 이렇게 착 하고 나와서 아주 간사하게 잔머리나 굴리고 민중들한테는 육모방망이를 휘두르고 나쁘게 굴고 사또한테는 아부하고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꼭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 지방에는 사실은 이 향리 원림으로 내려가는 것은 원림들의 임기가 조선시대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한 달, 올라오는데 한 달 빼고 나서 업무 조금 익히고 지방에 다니면서 지방 유지들하고 이제 얼굴 좀 익히고 하다못해 변사또 같은 경우에 기생점고까지 하잖아요. 그 기생점고하고 이방에 나와서 춘향이 나오느라 하고 이제 하고 쫙 이제 재물조사를 하죠. 이제 소위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인수인계를 쭉 하죠. 그 아전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원님들을 발라먹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시를 해서 장원을 했다. 급제를 해서 지방에 예를 들어서 원님으로 내려온다. 그럼 뭘 알겠어요? 지방에 대해서. 더군다나 상피제도라고 자기가 잘 아는 고향에는 못 갔거든요. 그 생판 모르는 고향에 간다. 향리에 간다. 그럼 이제 골원으로 간다. 그럼 지방 이제 아전들이 쫙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원님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원님을 바보 만드는 건 아주 장난이에요. 아주 장난입니다. 이제 고시에서 지방에 내려가면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제 골려먹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춘향이 같은 기생으로 내려오면 아주 주색잡기로 그냥 보내버리든지. 그럼 내려가서 하고 기생들하고 놀고 한 몇 달 놀고 이제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는 거죠. 참 그 골원도 고달팠겠죠. 그러니까 지방의 토착 백성들로서는 이 아전들과 양반들의 미묘한 갈등, 그러니까 양반은 이제 특정 지역에 내려오면 그 지역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올려 보내주는 것이 자기 임무잖아요. 또 세금과 뇌물을 많이 걷어서 중앙요로에 또 뇌물을 다 보내줘야 다음에 자기가 가는 지역을 좋은 데를 갈 수 있겠죠. 인상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뻔질나게 이제 심부름꾼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자기는 지방에서 걷어가지고 중앙으로 보내고 그걸로 뇌물을 하고 이제 매관매직을 하고 하는데 이 아전들이 또 수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능수능란하게 돈을 쥐어짜고 백성들한테 잘 걷어서 잘 갖다 바치면 또 유능한 아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선시대의 소위 놀라운 조선시대의 관료제도, 조선을 500년이나 지탱했다고 하는 관료제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수령이나 향리,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보면 아주 재밌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이 분야에도 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오늘 한 편의 논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의 관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이었고, 지금의 관료 시스템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논문의 제목은 괜찮습니다. 8세기 후반 수령과 향리, 제가 또 낙서를 좀 했네요. 의 갈등 양상, 목천연 향리 비리 사건을 중심으로 노혜경이라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원이 쓴 논문입니다. 본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 내가 논문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본인이 정기조 TV 보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문들 중에 이 논문이 아주 재미도 있고 또 내용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목천현에 내려간 말하자면 수령이 향리들의 비리를 적발했어요. 포흠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관아에 있어야 될 관아의 창고에 쌓여 있어야 될 쌀, 포목 이런 거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형식은 빌려갔다고 해놓고 안 갚으니까 떼먹은 거죠. 그래서 지방의 아전들이 지방 살림을 거들을 내고 다 떼먹은 거예요. 돈을 횡령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황윤석이라고 하는 목천현감 말하자면 고을원님이 이 아전들을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이 아전들이 떼먹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그 아전들을 처리를 하려고 그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이제 지금 이 노혜령 연구원이 쭉 이제 아주 재밌게 정리를 해놨어요. 연루된 인원이 40여 명. 그래서 이 고을 수령하고 아전들 사이에도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거든요. 고을 수령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을 수령에 대한 평가는 또 아전들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 아전들이 해먹은 거를 수령이 야 이거 벌을 줘야 되겠는데 고뇌 끝에 자기가 그 현을 떠날 때 해유 문서를 도저히 뭐 아전들이 협조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경미하게 처벌을 해서 갑니다. 근데 그로부터 6년 후 이후에 이 황윤석이 이웃골인 전이현의 수령으로 부임하였는데 그가 목천현의 수령을 겸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현의 목천현하고 전이현의 수령을 겸직하면서 때는 이때다 하고 내가 그때 발본색원하지 못했던 이 부패 세력들을 처단할 거다 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했어요. 전이현감, 목천현감 겸직을 받았습니다. 목천현 향리의 그 쌀을 훔쳐먹은 사건을 끝까지 처리하기 위해서 사건의 처리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감령으로 넘어갔고 마지막에 익산 수령으로 옮겨가면서 처리됐습니다. 차례차례 이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직산까지 올라갔습니다. 1년의 과정은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진행이었고 사건의 조사 등도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황윤석 수령입니다. 의도와는 달리 목천현 향리들이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말하자면 고을 창고를 텅텅 빌 정도로 지방 관료들이 해먹었는데 그 수령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정말 치열하게 조사 다 끝내고 해서 일건을 송치를 했는데 무죄 방면돼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향리들의 조직적인 대처가 작용했다. 목천 향리들은 황윤석보다 상위의 권력을 이용하고 있었고 다 중앙에 끈이 있는 겁니다. 주변 지역 향리들과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있다. 같은 지역 향리끼리의 혼인관계, 주변 다른 지역 향리들과의 혼인관계, 가명에 있는 영리와의 혼인관계, 그러니까 지역에 쫙 혼인도 되어 있고 이래서 뭐 송치하면 부재하세요로 안 되는 겁니다. 일처리가.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부패의 연결고리가 관료 집단 안에 강고하게 짜여져 있었던 겁니다. 또 관비들이 향리의 첩이 되거나 관리의 첩이 되어 향리와의 인맥을 맺고 있었고 그 밖에 업무적으로 친하게 된 여러 층의 사람들과도 복잡한 인맥관계를 형성하여 향리들의 세력을 키워놓고 있었던 것이다. 관료 사이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TV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뭐 향리들이 뭐 수염 이렇게 하고 예의 이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나 그때나 토착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것은 권력의 성패,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인 겁니다. 토착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래서 이제 대개 정부가 신권력이 들어서고 나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정부 조직 개편을 하죠.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바로 이 공무원들을 휘어잡기 위해서 고위공무원단 이런 걸 만들어서 부처 소속을 없애버렸잖아요. 말하자면 토착돼 있는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 말기인가요? 그때는 이제 개방형 공무원 제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위공무원들을 이제 밖에서 집어넣는 제도도 거의 실패해버렸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밖에서 차고 들어온 사람을 왕따를 만들거든요.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제가 유명한 얘기를 해드리면, 남덕우라는 분 여러분들 아시죠? 박정희 개발연대 시대에 정말 잘 나갔던 경제부총리였습니다. 남덕우라 그러면 뭐 우리나라 경제개발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몇 사람 중에 한 분이죠. 대통령이 엄청나게 총애를 했고 서강대 교수를 하다가 장관으로 들어갔죠. 그 장관이 어떤 정책을 기자실에 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그 정책은 해당 이제 밑에 관료 조직이 있어서 해당 관료 조직이 이제 그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이제 그 정책을 들은 기자들이 이제 그 해당 관료들 국장급에게 내려가서 다 묻는 겁니다. 어이, 김 국장, 박 국장. 그거 지금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요? 구체적으로. 그 김 국장, 박 국장이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답하면 제가 좀 우스개로 그거요? 그거 남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자기 장관을 그 박정희 시대에 정말 총애받았던 남덕우, 물론 이제 나중에 관료들이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만은 초창기에 그거 혹시 남덕우 전 총리께서 아직도 건강하시고 정규제 TV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덕우 아마 부총리님께서 이 얘기를 혹시 아시나요? 여기서 처음 듣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김국장, 박국장들이 이렇게 하고 그거요? 그 남 교수가 그렇게 한다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시오. 나는 모른다. 그 아마추어가 와가지고 집 꼴리는 대로 하는데 거기 가서 물어봐. 난 협조할 생각도 없고 난 모른다. 하고 했던 겁니다. 관료 집단이 무서운 거 아시겠죠? 그 관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되거든요. 집단적으로 태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료들을 누가 여하히 장악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이 노혜령 연구원이 18세기 후반에 어떤 케이스를 연구한 건데 목천현의 향리, 아전들의 비리 사건을 밝히어서 벌을 주고자 했던 그 전희현, 목천현의 현감을 했던 황윤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처참하게 실패했나. 그 지역에서 얼마나 부패의 동맹이, 관료 조직의 동맹이 잘 이루어져서 문전옥답식으로 딱 결합이 되어 있었는가. 결국 실패한 얘기. 박근혜 당선자는 관료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장관이 내려가서 이렇게 해보시죠. 그러면 국장들 또는 차관보 이런 고위공무원들이 장관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했다가 안 됐고 이런 이유로 그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진심으로 말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위되죠. 포위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홀로 악전고투하다가 자멸해버리고 말았죠.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관료들을 끊임없이 상대를 해왔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잘 잡을 거라고 봤는데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어릴 때부터 이제 부친이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 국정을 관리해가는 것, 장관들을 관리해가는 것을 너무나도 잘 봤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료들을 어떻게 잡느냐 해서 조선시대 때 있었던 관행 중에 하나가 그 비장이라는 제도입니다. 비장 어디서 듣던 이름이죠. 여러분 아마 배비장 전 이러면 그거 비장 말이요 이렇게 기억이 날 겁니다. 비장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중앙에 이제 귀족이잖아요. 중앙에 이제 큰 이제 세도가입니다. 그럼 이 세도가라고 하면 단순하게 권력이 있다 또는 돈이 많다 뭐 전국에 뭐 농지가 많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세도가는 사랑방 이런 게 있고 세도가는 많은 전문 지식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문 지식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그 중인계급 중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발탁해서 밥을 먹여주고 약간의 월급을 주고 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집안에서. 말하자면 가신들이 있는 겁니다. 가신. 그게 가신이거든요. 그 집안 안에 나이 참모들이 쭉 있는 겁니다. 나이 참모들이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아들이 장원 급제를 했다. 급제를 해서 지방의 현감으로 내려간다. 지방의 수령으로 내려간다. 고을원으로 내려간다. 할 때 내가 키워놓았던 노련한 전문가를 옆에 딱 붙여서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시해서 이제 나이도 어린 지방 물정도 모르고 한 아마추어 수령이 내려가서 아전들에게 농락당할 일이 없죠. 왜? 프로가 옆에 딱 붙어서 가니까. 프로가.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비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장이 이제 옆에 붙어서 내려가서 시시콜콜 아전들을 군기를 잡는 거죠. 그럼 이제 원이 내려가면, 이 참 옛날 얘기입니다만, 원이 내려가면 이제 2호 예병 현공 촥 육방권속들이 와서 업무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고을에는 뭐 배가 몇 섬이나 나고 뭐 기타 특산물이 뭐 나고 우리 살림은 어떻고 우리 지방 재정은 지금 뭐 국고가 얼마나 뭐 창고가 비었습니다. 또는 창고가 몇 명입니다. 심지어 등록된 연예인은 몇 명입니다. 해서 기생정보도 하고 이제 쭉 이제 재물조사도 하고 그럼 쌀이 백가마가 있다는 거냐? 그럼 가보자 하고 백가마가 있는지 창고 조사도 해보고 땔감은 얼마나 있느냐? 땔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당시 에너지였으니까. 땔감이 뭐 장작이 몇 섬이 있다. 그럼 가서 보자 확인하고 농지가 등록된 대로 농지가 있는지 또는 농지를 쓰고 있으면서도 등록 안 된 게 있는지 쫙 현장 실사를 해서 이제 세금을 새로 매기죠. 그 과정을 어린 고을원님이 장원급제에서 내려가봤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저 글 공부해서 고시 폐쇄해서 내려가는데 뭐 지방이 물정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자기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자기 집에 노련한 전문가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민주사회, 민주제도의 관료제도인 지금도 정무부시장 제도가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무부시장이라는 게 말하자면 선출직 시장, 뭐 군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지방 행정을 하는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가서 보좌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무부시장 보면 오히려 더 아마추어들이 이제 비서 뭐
비슷한 이런 이제 급으로 갑니다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프로들이 붙어서 가서 아전들을 좀 시체말로 조져주는 겁니다. 군기를 잡고 야 그거 그렇지 않잖아. 다시 보고해봐. 야 그거 시원찮잖아. 인수위원회 비슷한 거죠. 그 가서 이제 재물조사도 직접 조사해보고 창고 조사해보고 쌀이 제대로 된 쌀이 있는지 찔러서 조사해보고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죠. 그럼 농지 쫙 보면 이 농지에서는 소출이 얼마겠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노련한 전문가들이 가는 겁니다. 그 노련한 전문가들이 가서 아전들을 이제 기강을 잡고 자기 수령, 자기 도련님에게 충성하도록 만들어내야 되므로 이 아전들이 볼 때는 비장들이 눈에 까신 거예요. 비장들이 아는 눈에 까신 거예요. 그 어떤 논문을 보면 한양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비장들은 문관들이고 말하자면 이제 행정 조세 이런 데 이제 밝은 문관들이 가고 한양에서 평양 이렇게 이북으로 따라가는 비장들은 칼제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앙에 이제 세도가들이 그런 사람을 집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이제 녹을 주면서. 그러면 이제 북쪽으로 갈 때는 북쪽은 거친다니까 가서 이제 칼제비 딱 가서 이제 군기 잡고 밑에 내려가는 사람은 글 잘 쓰는 친구들이 딱 가서 군기 잡고 이제 지방 행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전들이 볼 때는 그 따라오는 고을원님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요리해 먹을 수 있는데 따라오는 늙은 이 비장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려준 그림이 그 배비장전이에요. 그 기생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서 깝대기를 벗기죠. 그 배비장전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 고전에도 보면 이 조선시대의 관료제도라는 게 워낙 유명한 관료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 관료제도에 대해서 연관 논문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논문을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은데, 오늘 제가 그런 얘기들 조금 두서없지만, 아마 재밌게 들으셨지 않나, 이렇게 들으셨기를 기대합니다만은, 최근에 박근혜 이제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하고 관료들이 일부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관료들이 왜 저러나 조선시대 아전 흉내내나 하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전들도 고달프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양반은 양반대로 자기를 수단으로만 쓰고 백성들이 볼 때는 양반의 대리인이니까 아주 싫은 거죠. 그러니까 참 아전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전들이 그 행정 전문가지만 그 정치적으로 양쪽에 끼어서 정말 샌드위치가 되어서 아주 아전살이도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의하고 웃기는 표정으로 나옵니다만은 그 아전들이 그 지방행정 의젓한 전문가였다는 거. 또 그 아전들이 이제 일제가 들어왔을 때 변신한 겁니다. 그 아전들이 이제 일제가 들어와서 조선시대 양반계급이 무너지고, 조선이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가 왔잖아요. 새로운 사회가 왔을 때 일제하고 가장 잘 협력했던, 말하자면 일제가 만들어내는 근대화 시스템에 가장 잘 적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전계급들입니다. 중인계급들이고 대표적인 아전계급들이어서 해방 이후에 그 재헌의회 국회의원들의 출신 가문을 분석한 데 따르면 양반 가문은 얼마 안 되고 이 아전계급 출신을 비롯한 중인계급이 재헌의회 70% 정도를 장악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전계급들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해방 이후에 준비된 근대화를 만들어낸 준비된 계층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관료 시스템 또는 관료 제도, 소위 이제 조선시대로 따지면 아전이라고 불리었던, 지방 향리의 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 전문 행정 시스템이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TV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전혀 없죠. 또 논문도 아직은 조금 모자랍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오늘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 조직 개편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떠올라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이 박근혜 정부는 확실히 적어도 뷰로크라트는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좀 듭니다. 그게 선거가 끝나고 내 덕분에 박근혜 대통령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공신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말 잘못했다면 죽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신이라고 입 열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공치사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 밖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침묵 속에서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소동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없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쭉 권력 교체기의 어떤 정치 분위기 이런 걸 보면 박근혜 당선인이 적어도 자기 휘하에 관료화된 말은 뭐 국회의원들도 이제 권력이란 차원에서 보면 미들맨들이니까 그 미들맨들을 정말 지금 철저하게 틀어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본질의 원초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요즘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